황보선의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선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시간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잡기까지 저희 제작진과 고민과 토론 참 많이 했습니다. 시사를 다루되 뉴스의 단순한 나열이나 갑론을박 정치 토론이 아니고 차 한 잔과 함께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뉴스 안팎의 이야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헤드라인에 끼지 못했지만 중요한 소식, 숨가쁜 속보 또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관심을 받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난 화제도 곁들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와 출연진은 저희 YTN 기자들입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듯 시사 이야기를 음악을 곁들이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스토리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지난 한 주를 라디오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탑스토리. 이번 주엔 어떤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2달 전에 문을 열었어야 할 학교는 아직도 적막하기만 한데요. 감염병 전문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개학을 해도 이제 안전할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는 네, 그렇죠. 예.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좀 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여서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휴 자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됐거나 아니면 조금 느슨해진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연휴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뭐 생활수칙인 손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도 느슨해질 거 걱정이 되고, 또한 지금껏 여러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사회적 접촉들을 최소화 시켜주셨기 때문에 환자 발생도 없고 확산도 안 됐는데,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뭐 좀 조용하게 아주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확산을 시키게 되면 여러 시도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그 이번 연휴 기간 어쨌든 외출이나 뭐 나들이나 하실 분들은 그 개인 위생 관리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건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밀집된 환경이 조성된 곳에는 절대로 이제 가지 않도록 하거나 체류를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가볼 만한 데가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이 모이게 되면 또 거기서 뭐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뭐 차라도 한잔 마시려면 다 마스크 벗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공간에서 전파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디를 가셨더라도 가족 간에 아주 이제 조촐한 모임 형태로만 가지셔야지, 사람이 많은 공간들을 자꾸 방문하시게 되면 그게 다
이제 감염병 전파에서는 다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인데요. 그 5월 5일 지나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테고 문제는 이 5월 달 되면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각 학교들의 개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도 상당히 걱정이 될 텐데. 네. 그 등교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교 개학에 관한 부분 사실 이제 학교의 수업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좀 컨셉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등교가 필요한 경우는 있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뭐 수시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특정 학년 어떻든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한 학년들 중심으로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생활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은 연령대의 그런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한다든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좀 병행한다든지 이런 조금 좀 변화된 형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목소리는 참 어렵다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어렵다 있는 얘기는 저희도 이제 교육부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냥 전면적인 그런 개학은 상당히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다시금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금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이나 제주도 등 전국 관광지 곳곳에 나들이객들이 가득합니다. 지역 상권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행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연휴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전문 승부에서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18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대거 제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 하루방에게도 마스크를 씌우겠다는 각오로 방역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번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인파가 제주도로 몰릴 것이다. 이미 뭐 항공권도 매진됐다, 호텔도 매진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네, 한 18만여 분이 찾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을 줄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 예. 18만 명이라 그래도 작년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용 능력에 비해서는 예. 뭐 그렇게 과한 건 아닌데 요즘 예. 때가 때이니 많지. 예. 경제를 생각하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가 묻어서 들어올까봐 또 긴장하는. 예. 어떻게 보면 참 이쪽 보고 울고 저쪽 보고 울고 싶은 참 난감한 입장이죠. 예. 제주도는 감염병이 확산될까봐 대표적 관광길이죠. 유채꽃길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일부 도민들이 그러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동안 석 달 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의 감염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마쳤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제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주 막을 방법은 없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우선 오지 마시라. 예. 그리고 오시더라도 예.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한 줄로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예.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은 그 방역 서약서 다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다니다가 예.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곧바로 그 분리된 동선으로 신원 보호하에 저희가 검사 진료를 해드릴 테니까 예. 조기
신고 조기 검사로 전파를 막자. 그래서 여기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네, 한편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위기에 대한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임식,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조사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내의 근로자,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22만 5천 명, 1.2%가 감소한 겁니다. 국내 이 종사자 수가 줄어든 건 이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줄었느냐? 특히 일자리가 많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이 사업체와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당이나 학원과 같은 곳들, 또 음식 숙박업소, 교육 서비스 업종들,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관련 경우에 두 자릿수 넘게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각각 줄었는데요. 이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특히 대면 서비스가 힘들어지면서 고용이 흔들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가장 많은 직장인이 몰려있는 전체 이 직장인 한 2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도 11,000명 줄어서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10조 1,000억 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죠.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 고용 쇼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외에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네요. 서울시가 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서울시가 이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월 한 70만 원씩 한 2개월 동안 총 140만 원을 네. 지급한다고 밝혔죠, 이미.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냐,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네. 지원 대상은요.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사업한 사람을 뽑아내겠다. 소상공인들을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사는 집에 의해서 경기도인데 네. 사업장이 서울이야. 이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면 되거든요. 단 유흥, 향락, 도박 이런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직 필요한 서류라든지 제출 장소라든지 제출 방법은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되면 이런 디테일한 어떤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세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뭄에 비 내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하기 위해 네네. 좀 절차도 간소화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긴급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해도 너무 대기가 길고 바로 돈도 안 나오고 절차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정부의 지원 딱 이러면요 네. 다 융자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융자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지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적용한 이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문제는 이제 재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뭐 딴 데보다 훨씬 높긴 높은데 줄 곳이 지금 뿌릴 데가 많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이슈 이게 좀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소개는 못했지만 네. 나도 좀 나한테 맞는 게 있는 지원 제도 있을까 하시는 분들 좀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 네. 있을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정부 24 가면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목소리였거든요. 정부 24에서 이걸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저도 어제 찾아가 봤는데요. 너무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야 나도 모르는 제도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꼭 소상공인 개인 넘어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지원받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은 가보시면요. 개인을 위한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을 위한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 24 가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비드19로 잠잠했던 이 인물에 대한 소식이 아주 오랜만에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웃지 못할 가짜뉴스도 많이 돌았죠.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얘기입니다. 북한은 오늘로 21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측이 이어졌는데요.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에서 북한 통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옳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근데?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네. 그러한 동선과 현재의 활동을 보면은 코로나 등 혹시 피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네. 전혀 신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북 휴민트라고 해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건강 이상설은 낭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군요. 제가 휴민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휴민트는 제가 알겠습니다. 네. 한국이 테킨트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통신, 감청 등 파악하고 있고 네네. 미국은 하늘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가진 이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네. 수차 말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정보기관이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런데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바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보도와 맞물려서 김 위원장 유고 시에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탈북민 출신의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성아 기자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엔 특이 동향 없고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만약의 예. 경우를 잠깐 생각하고 가죠. 만약에 어떤 유사 상황이 될 경우에는 유고시에는 김여정이 권력을 이양받을 거다. 아니다. 김평일이다. 뭐 얘기가 분분해요. 주성화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만약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네. 저는 그 김여정이가 일단은 대리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아무래도 다 시스템이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넘겨받는 사람은 뭐 김여정이나 네. 혹은 김정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아직 여성 지도자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로열 패밀리여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정철로 권력이 이양되는데 그 과도기 역할을 김여정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김평일이 나설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게? 예, 김평일이가 김정일의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삼촌이죠. 예. 김평일이가 만약 정권 잡으면 김여정, 김정철 형제를 가만둘까요? 수십 년 박해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제2수양대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한테 다 권력을 준다? 이거는 뭐 결국 여정이나 정철이 형제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력이 김평일이 넘어가는 순간 자기 조카들을 뭐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평일은 아니고 김정철로 넘어갔다가 뭐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금 2009년생이 있거든요. 지금 12살인데 한 10년 정도 잘 버티게 되면 그 아들한테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유교적인 색채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성 지도자에겐 왕정 패밀리 왕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생각하는 건 전혀 어렵진 않은 상황이죠. 그런 것도. 네, 라디오로 다시 들어본 이번 주 뉴스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기분도 좀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뉴스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로 다시 듣는 이번 주 위클리 탑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삶은 달걀 좋아하는 오키가 2020년에 기자 사랑방, 일명 기사랑이란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랑 조직원은 YTN의 고참 기자 군단이고요. 이들이 오늘부터 황보선의 스토리에서 스토리텔러가 되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가장 지금 고참 기자이신 손태엽 기자께서 먼저. 네, 여기 보니까 뭐 기자 경력, 별명이나 취미를 얘기하는데요. 초창기 때 별명은 곰바우였고요. 요새 한 30년 넘어가니까 감히 저한테 곰바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웅진 기자께서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기사랑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신웅진 기자입니다. 뭐라고요? 비주얼이요. 뭐 안 보이니까 뭐 확인이 안 되겠고요. 네. 현재 시청자 에디터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홍보부장으로 불리고요. 네. 이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제 대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입사한 지 27년째고 뭐 그동안 정치, 경제, 뭐 사회, 전국, 문화, 스포츠, 국제 편집, 뭐 이른바 해보긴 다 해봤습니다. 모든 부서를. 안 해보신 게 없네요. 뭐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신웅진 기자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정신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성숙하지만 실제 생물학적 나이는 조금 어릴 뿐인 우리 윤현숙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끼게 된 윤현숙 기자라고 합니다. 디지털 뉴스 팀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저는 여기 좀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나이대를 좀 낮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만나고 보니까 정상인 캐릭터를 맡으라고 제가 끼지 않았나 싶네요. 역시 기자의 촉이 아주 뛰어나네요. 보니까 바로 파악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나머지 시니어 기자들이 이제 우리 실제로 방송할 때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좀 바로 제지하도록 진압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신 세 분의 기자분들 이제 소개를 들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기자사랑방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사랑이 뽑은 위클리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루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발표가 옳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생각도 있고 실제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난 4월 27일과 28일 저희 YTN 라디오의 출발새 아침에 나갔던 박지원 민생당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백승주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정치권의 분석이었는데요. 그 행방과 건강 상태를 놓고 위독하다. 코로나19를 피해서 격리 중이다. 같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중반이거든요. 세 분은 30대 때 건강 걱정 혹시 해봤습니까? 신웅진 기자. 솔직히 30대 때야 걱정은 별로 크게 하지 않았죠. 사고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때 또 이제 늘 인식했던 건 40대였던 것 같아요. 40대 사망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술 지금도 제가 사실은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다음 날 이게 좀 견디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랑 40대랑 50대랑 아무래도 좀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 윤현숙 기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봤더니 술 한잔 하시면 얼굴이 약간 빨개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었습니다. 어땠습니까? 30대 때. 저 이제 올해 이제 30대에서 40대로 이렇게 첫 자리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탓인지 좀 몸에 예전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간략한 예전에 거뜬하게 했던 국민체조 아주 간단한 맨손 체조인데도 하려니까 막 우두둑할 때도 있고 이제 건강을 40대라면 이제 이미 40대를 거쳐 오셨겠지만 여기 계신 선배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은 별 걱정 안 하세요? 괜찮습니까? 이제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몸 상태 이를테면 나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게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송태엽 기자께서 어떻게? 저는 걱정할 나이가 좀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세종시에 처음 이제 파견된 기자로 세종시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 운동만 하고 농구하다가 다리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농구를 못하는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득 내 건강 괜찮은가 싶을 때 그런 경험 혹시 있었습니까? 신웅 기자. 아무래도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그 수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이제 계속 나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고혈압 약도 먹고 정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작년부터 처방 받아서 그냥 매일 비타민처럼 먹으면 그렇게 부작용은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비만 쪽은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좀 그런데 자신의 몸 상태 비만 좀 제가 좀 고무줄 같은 몸무게라 다이어트를 좀 독하게 자주 하는 편인데 매년 한두 번 정도 하는 편인데 보통 한 2주에 한 7, 8kg 정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수치가 좀 많이 내려가요. 혈압이건 뭐건. 그런데 또 이제 만족하고 이제 꾸준히 또 이제 술을 마셔주기 시작하면 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깜짝 손님을 지금 연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수다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더해줄 돌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예. 누구신지 제가 안내를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깜짝 안녕하세요. 돌발 인터뷰라서요. 예. 예전에 YTN 낭만 주치 참여를 했던 네.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신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 신현영과 저 신현영이 같은 사람인지 착각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방금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이독설 이런 거를 우리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기자들끼리 도대체 우리 건강 상태가 어떤가. 지금 대부분 여기 지금 50대이고요. 40대 여기서 한 명 있긴 한데 50대 건강 관리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전화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긴 한데 우선은 제가 50대 중장년층 분들 우선 남성분들 특히 배가 나왔는지 제가 유심하게 잘 보거든요. 배가 나왔는지. 네. 예. 그래서 배가 나왔으면 네. 기본적으로 비만과 함께 합병될 수 있는 대사 질환들, 대사 증후군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있는지 맞춤형으로 주로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 분들은 주로 배가 나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날씬하신 분들인가요? 저 빼놓고 진행자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나이대가 그렇게 뱃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긴 한데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린 흔한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검사를 했을 때도 정상 범위를 하더라도 상한치에서 아슬아슬하게 정상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긴장하고서 내가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규칙적인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심근경색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제로 혈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심장 질환, 특히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내가 건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도 우선은 더더욱이 고도 비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남들보다는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유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내가 그런 가족력이나 아니면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과연 했느냐 그럴 때는 혈관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로 모든 그런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는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 검사들을 보조적으로 해서 내 혈관 건강, 혈관 나이가 어떤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웅진 기자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1년에 7, 8kg씩 그것도 한 번에 2주에 뺀다고 합니다. 이런 고속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예. 우선은 그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물론 비만 탈피를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절실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비만하신 분들 또는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단기간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단기간에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려면은 극단적으로 내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을 혹사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근육을 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들이 꾸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장기나 기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내 생활을 바꿔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오늘 결심했어. 오늘 다 바꿀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5kg 뺄 거야. 이런 과도한 목표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미치게 되고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네. 이렇게 너무 오락가락하거나 너무 이렇게 피크를 치는 삶의 변화는 권고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똑바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확 보이니까 성과가 네. 이게 좀 약간 이것도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윤현숙 기자, 여기자인데요. 유일하게. 윤 기자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40, 50대 여성 동료나 이런 상사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 갱년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좀 뭐 갱년기를 사실 예방할 수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좀 그런 증상들을 좀 완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뭐 30대부터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된다 그러고 노화의 한 현상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좀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또 급격한 출산과 여러 가지 폐경이라는 걸 앞두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급격하게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갱년기 증상으로 의심되는 게 정말 갱년기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오는 건지 감별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덥고 화끈거리고 얼굴에 열감이 있어. 이런 것들이 과연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이나 아니면 호르몬 다른 기관의 문제인지는 감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심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시면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볼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의 그런 자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상 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검사를 받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갱년기 정말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장애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권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의도 국회 소식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또 이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렇게 첫 우리 기사랑 시간 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사랑 조직원 송태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홍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현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한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스토리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랜만에 라디오 부스에 앉으니까 긴장이 좀 되고 또 왠지 모르게 편안한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아침을 조금 더 잘 채워드릴 수 있는 스토리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튼 존의 로켓맨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